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일본 극복 시리즈로 한국의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얼마나 일본 도자기 산업에 기여했는지와 지금 현재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도자기 산업에서 교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 한국의 솜씨를 자랑하는데 이와 같은 도자기 산업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진왜란이 보통 도자기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죠.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조선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일본이 장인 정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한국 도공들의 솜씨에는 못 따라갔다. 그래서 한국 도공들의 솜씨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임진왜란부터 우리 한번 거슬러서 도자기에 관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얽힌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이 5만에서 10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인들을 많이 끌어갔다 이거죠. 도공들, 목공들,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일본으로 납치를 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진왜란을 왜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자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 당시에 일본 무로마치 시대부터 일본에서는 다도가 발달했죠. 다도라는 게 뭡니까? 조그마한 다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다도라는데 그 다도가 무로마치 시대부터 발달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도에 관심이 있었다. 근데 이 다도에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은 그릇이 필요하죠. 차를 마시는 그릇, 그리고 차를 따르는 그릇 등등. 차와 그릇 두 개 종류로 다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릇에 관심이 있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많은 도공들을 일본으로 납치해 간 겁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도자기에 관심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혼자 있을 때 다도를 즐겼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당시에 다도 문화의 완성자라고 하는 센리규가 있습니다. 센리규를 다도의 스승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시면서까지 이 다도를 아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센리규가 당시 다도의 최고 1인자였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리규를 할복 자살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센리규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목각으로 만들어서 진열을 해 놓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화시켰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 닭이 그릇에 품평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정사건이 있었다.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센리규에는 절세 미인의 딸이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수청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다도의 스승인 센리규를 할복 자살을 명령해서 결국 센리규가 할복하는 이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지만 도요토미는 그 정도로 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도공들을 납치를 하는 게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함락을 시키면은 그 지역 장수들이 반드시 도공들이나 한국의 장인들을 데려다가 그 지역으로 데리고 납치해가는 게 이게 하나의 패턴이었던 거죠. 시마즈 요시히로가 가오시마 번주이면서 남원의 교룡산성을 함락시켜서 남원의 도공들을 집단적으로 가오시마에 데리고 간 그런 패턴을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리타 야끼의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삼평은 지금 일본에서 도자기의 조상이죠. 도조로서 이삼평으로서 유명하죠. 히젠 도자기의 원조, 아리타 야끼의 원조,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마리 야끼의 원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도공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타 지역은 사가 지역이죠. 사가 지역은 바로 큐슈의 한국하고 가깝죠.
거기 지역의 아리따의 도공으로 끌려와서 그 근방에서 백자, 고령토를 발견해서 그 고령토를 중심으로 해서 도자기 산업을 융성시켜서 결국 그 주위에 한국의 도공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거기가 하나의 도회촌이 됐다. 이 앞전에 심수관 일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고시마에다가 도회촌을 만들고, 이 이삼평 씨는 아리따, 사가현의 아리따 지역에 도회촌을 만들어서 일본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킨 거죠. 또 하나 도자기 산업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평이입니다. 심수관 일가는 심수관의 선조가 심당길인데 심당길은 사실 도공이 아니었습니다. 심당길은 그 당시 뭐였냐면은 남원의 교룡산성에서 수비대였습니다. 수비대였는데 그러니까 군인이었죠. 군인이었는데 도공들과 같이 끌려와가지고 가고시마에서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도공 일행을 이끄는 사람이 박평이라는 도공의 좌장이었습니다. 박평이는 완전 도공이었죠. 도공이어도 연로에서 아주 도자기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인데 이 박평이의 지도를 받아서 심당길이가 거기서 도자기를 배웠고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 도자기 산업을 물려준 게 지금 심수관 일가였고 그 당시에 박평이는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온 가고시마 시마바라에 도착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행의 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 백토를 발견해서 사스마 약기를 맨 처음 만들었던 가장 원조 중에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도자기이란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객관적으로 봐서 일본은 다도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다도. 둘이 차를 마시는 다실에서 다실이 다담이 보통 4장 반입니다. 그러니까 3평 내지 4평이죠. 그 조그만 방에서 아무 장식도 없이 차와 그릇만 있는 그런 다실에서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검소한데 그 중에서 차와 그릇만 있는데 그 그릇에 대해서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도가 일본 문화의 상징이고 이 결국 도자기 산업이 발달해서 일본의 명치유신 전후를 통해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으로서 일본이 부를 축적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종류입니다. 이 산업이. 일본의 도자기 역사는 기원전 13,000년부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토기 수준이었죠. 그게 이제 나중에 한의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도기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로 갑니다. 그런데 이 수준, 헤이안 시대에는 전부 다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게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에 들어서 다도가 발달함에 따라서 다도의 그릇이 필요하죠. 이 그릇이 발달함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기와 토기와 자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기는 그냥 불을 사용하지 않고 흙을 빚는 겁니다. 이걸 토기라고 하는 거고, 도기는 1300도 이하 불로 굽는 걸 도기라고 하고 1300도 이상의 불을 가지고 굽는 걸 자기라고 합니다. 토기는 뭐 아주 원시시대 상황이니까 제외하고, 도기와 자기의 차이는 그러니까 가장 센 불로 1300도 이상 불로 굽는 걸 자기라고 하는데, 이 도기는 쉽게 말해서 질그릇이고 자기는 사기 그릇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질이 있는 게 자기고 유리질화가 되지 않는 게 도기라고 봅니다. 도기는 그냥 숨 쉬는 그릇이고 자기는 1300도 이상 단단하게 구워서 숨을 쉬지 않는 그릇,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 도자기 역사에서 우리 한국의 도자기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도기 수준에 그쳤다 이거죠. 일본의 도자기 역사가. 그러다가 1600년대 정유재란, 임진왜란 이 시기에 한국 도자기 공들이 가가지고 1300도 이상의 자기를 구워서 일본 도자기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는 겁니다. 일본 도자기 산업이 그 이후로 한국 도공들의 어떤 헌신과 기술 전수로 인해서 발달되고, 또 이 중국에서 경덕진이라는 데가 도자기 유명하죠. 청화자기.
이 기술을 또 번뜨고 일본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특色을 거기서 가미하고 중국의 우아애집계 기법, 도자기의 기법입니다. 이런 걸 가미를 시켜서 도자기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 도자기 산업이 17세기 후반부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영국 동인도 회사도 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있는데 이 일본은 네덜란드하고 가깝습니다. 옛날부터 네덜란드로부터 많은 문물을 받았죠. 그 쇄국 정책일 때도 나가사키를 통해서 네덜란드로부터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네덜란드하고 거래가 많았죠.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유럽으로 일본에 도자기가 수출됐는데 이때 이마리 항에서 도자기를 많이 수출했다 그래서 이마리 야끼라고도 합니다. 그 아까 말한 2, 3평의 아리따 야끼도 이마리 항에서 많이 수출했다 그래서 아리따 야끼가 일명 이마리 야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궁중에서 일본 도자기가 인기를 중국 도자기와 함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됐죠. 얼마나 많은 도자기가 유럽으로 갔냐면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자료를 보면은 1659년에 56,700개의 도자기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일본에서 유럽으로 수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에 굉장히 많은 도자기가 수출됐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당시 유럽 궁중에서 최고의 인기가 뭐냐면은 중국과 일본의 도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의 국립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프랑스 이런 독일 박물관에 가면 일본 도자기가 수만 점이 거기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일본이 도자기 산업으로서 얼마만큼 많은 부를 그 당시에 축적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 산업이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일본의 고유한 산업 구조 시스템과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됐죠. 한국에서는 도자기 산업이 발달 안 했지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협업하는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A라는 도자기를 만들면은 그 옆에 마을에서는 B라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게 경쟁 시스템을 같이 유지하면서도 같이 협력할 때는 협력한다. 예를 들어서 수송수단을 같은 트럭에다 하면서 수송비를 절약하거나 어떤 도자기 조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일본에 주로 한 10개 정도 도자기 산업 기지가 있습니다. 히젠, 셉도, 시가라키, 사치마, 아리따, 이마리 이런 여러 가지의 도자기 산업 기지가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하는 시스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기의 전통을 거기다 융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도자기 도예가 플러스 거기에 아트 디렉터, 거기에 플러스 디자이너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 고유의 색깔과 전통을 도자기에 가미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도자기 산업이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공들이 가가지고 우리의 장인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다. 그래서 일본 도자기 산업이 발전시켰다. 우리의 장인 솜씨는 결코 일본한테 뒤지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도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의 나전칠기, 금속 세공, 일본의 야마나시현 가면 지금도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금속 세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장인 솜씨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장인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도 협력과 경쟁의 조화로운 그런 시스템을 우리 한국도 도입하면 또 다른 산업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들어서 우리 한국도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시킬 산업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일본 도자기 산업 그리고 한국의 도공들의 그동안의 일본 도자기 산업에 대한 역할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